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문명란의 집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시 쓰는 박노식입니다. 올해는 문명란 시인이 타계하신 지 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분 시인을 모시고 문명란 시인에 대한 추억의 토크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두 분 시인은 문명란 시인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문명란 시인에 대한 추억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시인께서 간략히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먼저 박석준 시인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름은 박석준입니다. 시집은 이렇게 4권을 냈습니다. 카페 가난한 비하고 거짓시, 최연도의 세상에서, 그 다음에 시간의 색깔은 자신이 지향하는 빛깔로 간다. 마지막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인 올해 나온 시집인데 지금 4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이여복 시인께서 자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여복입니다. 저는 강주중앙여고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작은별 문예반에서 시인 양승우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고 76년에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을 해서 시인 문병란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89년에 박연우 이여복 부부교사로 있을 때 시인 문병란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셔가지고 시집을 발간하게 됐고, 그 다음 저서로는 나를 다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달밤 국도 1번 두 권의 시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문명란 그 시인님과 주고받은 그 편지가 한 60여 통 이상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처음 문명란 시인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예. 제가 이 카페 가난한 비라는 첫 시집을 2013년 2월 26일에 시집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요. 그날 축사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못 와버렸어요. 근데 우연히 문명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문명란 선생님하고 공식적으로 대면한 첫날입니다. 그 전에 이제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한 이틀 지나니까 이 편지가 왔습니다. 첫 편지가 왔는데 그때 축사를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문란 선생님이 사과한다고 무례를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편지를 해주시면서 저하고 같이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뜻밖의 이렇게 편지를 보고 제가 놀래버렸어요. 이 편지가 기념회 다음날에 2월 27일자로 온 편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자기 시, 선생님의 시, 새벽에 차이코프스키라든가 호수라는 시까지 이렇게 동봉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연도 보내주고 해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또 고맙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장을. 그런데 그것이 오고 간 것이 2년 반 되면서 60여 통의 그 편지가 서류가 됐는데 마지막 편지에 답장을 못 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제가 8월 26일 날 보냈는데 그의 답장을 못 얻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죠. 이번 음식 그렇게 됐습니다. 문명란 그 선생님이 박석준 시인께 그 시도 이렇게 보냈다고 하시던데, 그럼 또 박석준 시인은 또 화답으로 또 문명란 선생님한테 그 시도 보내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화답시가 몇 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화답시 중에 한 편 혹시 간략히 소개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 시집에 대한 하동포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 그게 화답시인가요? 예, 근데 이 하동포구라는 제목은 원래 문명란 선생님이 하동포구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두 번의 편지에 걸쳐서
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연을 보내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2014년에 보냈고, 그 다음에 그 2015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하동부라는 작품을 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자세히 읽어봤더니 제가 보기에 이분이 뭔가 그 인생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그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내가 지어서 그 화답시로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게 문난 선생님을 생각하며 하동부라는 그 시를 읽고, 근데 이 시에 대해서 답장을 못 오신 채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것이고,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화답시를 2편을 보냈습니다. 제가 시를 썼는데 그 시에 대한 화답시를 지어가지고 2편의 시를 보냈는데, 그 외면이라는 시하고 시중에 공개가 안 돼 있지만은 검정콩, 멜론보다는 검정콩을 권하면이라는 이 2편의 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지은 시가 또 2편이 있습니다. 공동작으로. 거짓시 쇼윈도우 세상에서라는 이 시집애가 문명남 박석준 공동작인 술집에서 그 밤의 메뉴라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25년 전에 담배 한 모금과 세 잔의 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이제 제 작품을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만들자 해서 2편 작품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제가 이 시집으로 냈죠. 그러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그 외면이라는 화답시하고 멜론보다는 검정콩을 권하며라는 시는 아직 제 시가 아니기 때문에 내지는 못하고 아마 지금 시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있습니다. 한번 낭송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문명란 선생님께서 박석준 시인께 보냈던 60여 통의 편지 중에서 미발표작이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작품이거든요. 그 연도를 봤더니 2014년 3월 12일 날짜예요. 이제 편지와 함께 동봉에서 보냈던 그 시, 외면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잠깐 짧은 시니까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면, 석준우 시의 화답함, 문병락. 작년에 핀 매화나무 앞에 가서 그 이쁜 꽃에게 아는 체를 했더니 핑 돌아앉아 외면해 버리요. 우면인 듯 싶어 우리말로 수작을 건넸지만 고개를 도리도리 저어버리요. 섭섭한 마음을 안고 돌아서려니 무언가 아쉬워 한숨을 쉬었어. 그날 저녁 집에 오니 아내도 부재 중. 방 가운데 탁자만 동구만이 놓여있어. 해갑 때 찍은 사진만 한없이 외로워 보이는데 오늘은 모두 다 나를 외면해 버리요. 따르릉 그때 전화가 울렸어. 누군가 나를 찾는 것이요. 매화야 매화야 봄바람에 속지 마라. 내일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렴. 이런 시였습니다. 기억나신가요, 선생님? 예, 제가 지은 시 외면에 대한 화답시로 외면을 썼기 때문에 제 시에도 이제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 자신의 추억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날 지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화답시들은 지금 다 미발표작이잖아요. 예, 공개 안 된 몇 편의 미발표작이 6편 정도 더 있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예. 이제 이것까지 포함하면 한 10편 정도가 제하고 편집조를 통해서 창작된 시죠. 그렇게 봅니다. 그럼 문명란 선생님께서 첫 출판 기념회 때에 가서 축사를 해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축사의 내용이 이제 문명란 선생님 당시에도 마음에 안 드셨겠지만
특히 이제 추천의 대상인 박석준 씨한테도 미안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첫 주고받는 편지 인연이잖아요. 네. 그때 그 보내셨던 문문현 선생님 그 자작시를 함께 동봉해서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편을 혹시 난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편이 지금 여기 새벽의 차이코프스키라는, 제가 그 이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시는 차이코프스키라는 그 음악가가 있잖아요. 근데 문명란 선생님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그 고전 음악. 그래서 밤에 저는 이제 이 집을 처음 옵니다만은 밤에 그 외로울 때는 그 음악을 듣고 잔다고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차이코프스키 그 고전 음악가하고 그다음에 그 외국의 유명한 그 팝 아티스트 그 헨크 윌리엄스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헨크 윌리엄스에 대해서 시를 썼더니 그 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저하고 시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시는 이미 시인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시의 전향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내역이라는 시, 통일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 계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벽의 차이코프스키처럼 굉장히 고독하고 실정을 추구하는 그런 시작품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저하고는 이 두 가지 견제해가지고 계속 시 교류를 했죠. 특히 이제 고독했고, 고독하지 않으면 시를 쓰지 못한다. 그 시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민족의식이 생길 수가 있냐. 민족의식 자각은 내가 우선 고독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즉 우리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 아닌 너가 필요하는데 그건 나를 모르면 너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로 되고 너가 합해져서 우리가 되면은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생각 못하고 선생님처럼 그 실존에 대해서만 생각했죠. 우선 나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정도 생각했었는데 많은 깨우침을 제가 이제 받게 돼가지고 저도 나중에 이런 시집,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에 가면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민족문학적인 그 참여문학, 현실 참여문학을 작품에 좀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시를 읽어볼까요? 예, 한 편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시가 아니라서. 예. 새벽의 차이코프스키 문병날. 새벽에 깨어나 혼자서 듣는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가늘은 현악기의 현 끝에 아리게 떨리는 알레그로. 내 고독한 혼도 따라 울고 있다. 이 새벽 밖에서는 새록새록 쌀한눈이 내리고 어디선가 외로운 목숨이 쓸쓸한 기침소리로 돌아 누울 때 노래는 이 악장으로 바뀌고 세상은 얼마나 서럽고 쓸쓸한가. 세상은 얼마나 무섭고 고독한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도 없이 눈 내리는 이 새벽, 혼자서 듣는 차이코프스키. 나도 한 마리의 작은 깃돌이처럼 운다. 산다는 것은 음악보다 얼마나 아프고 쓰린 울음인가. 어디선가 외로운 가슴이 멀어 누워간다. 기침소리. 이 시에서 아시다시피 고독, 인간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신 분입니다. 이제
통일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내면이나 그 살아가는 방식, 특히 일반 서민의 그 삶의 아픔, 고독, 쓸쓸함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시에 담았던 걸로 제가 그 본 시 중에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말씀은 조금 이따 더 듣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옆에 이효복 시인 오래 기다렸습니다. 역시 이효복 시인은 이제 부부 시인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7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거의 문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여기 문명란 쌤을 좋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명장달이 지나서 막 자갈길 지나서 이렇게 내과 지나서 찾아온 집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때 막 이 집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그 열변을 토하시고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터앗 문학 동아리를 여기 추천서에 적어 놓으셨는데 처음으로 지도교사를 맡게 됐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국문과 안우 동아리, 문학창작 동아리 터앗이라는 그때 이제 막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도교사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문학 지망생들에게 창작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Y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 선생님 이효복 시인의 첫 시집의 추천사를 문명란 쌤이 써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몇 년도? 그러니까 문명란 쌤하고 이제 처음 뵌 게 76, 77년 이때였는데 그 인연이 뭐냐면은 문명란 쌤이 터앗 문학 동아리 지도교사였다는 거예요. 그 인연 이제 그게 인연이 되겠죠, 고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작품을 봐주면서 제 작품도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76, 77년 그때 이제 이 집도 막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 집을 많이 방문을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Y나 신으로 나오셨을 때는 이제 Y 이제 그 전일 빌딩 거기 근처에서 많은 학생들 작품을 직접 이렇게 읽어주고 밑줄 그어주면서 하평 같은 거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문명란 첫 그 추천사 몇 부분만 좀 읽어줄 수 있어요? 네네.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네. 시집 제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가지고 89년도에 1989년도에 이제 우리가 부부 학교로 국어교사로 나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를 모아가지고 문명란 그때 이제 교수님이죠.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막 등단 제도가 추천이었어요. 거의 1회, 2회, 3회까지 추천을 받아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 추천사 이런 게 좀 이렇게 유행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추천사라고 딱 써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교수 시절에 인문대 교수, 조선대 인문대 교수 돌멩이 하나가 존재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물며 이 땅에 시인이 탄생한다는 것은 분명 큰 사건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낱말 하나의 우주를 담고 부 하나에도 전 생명을 담는다는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시인의 탄생, 그것은 개인에게도 민족에게도 인류에게도 큰 축복이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또 뒷부분에 그중에서도 문학동인 서클인 터앗은 내가 맨 처음 지도교수를 맡은 현재 조선대학에서 대표적 문학동호 단체이다. 이 터앗 선배이며 현재 벌교와 성정리에서 근무하는 두 부부교사가 재학 시절을 추억하고 거기다 교단의 경험, 민족 상황에 대한 자기 실험적 첫 시험을 치르려 과제물을 제시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전업을 원하셨어요. 시만 열심히 쓰는 추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걸 원하셨는데 우리들은 이제 직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취미로 시를 쓰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유언 같은 말을 여기다 남기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읽어보니까 선배에겐 도전장을 후배에겐 모범을 보이면서 지치지 말라. 재학 시절 같은 강의실에서 눈을 맞춘 그 열정, 그 연정 식지 말고 언제까지나 열렬한 부부교사로 부부시인으로 조선대의 꿈, 강주 무등산의 꿈, 어느 연금술이 아닌 민족의 투쟁 무기로 거듭 발전하라. 이런 이제 추천사를 남기셨는데 문병란 선생님께서 저에게 호되게 막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문병란 선생님의 비닐우산이에요. 비닐우산론 해가지고 제 저만 기억하는 거거든요. 저한테만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학생 시절이었잖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막 호되게 언성을 높여서 막 말씀을 하시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나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기어 들어가고 싶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무슨 말이었냐면 시를 이렇게 딱 읽어보더니면은 다움 그 개는 짖어야 개다 이거예요. 개가 가만히 있으면 개냐. 그리고 이제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우산은 우산다워야 된다. 그러면서 비닐우산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평생 생각하는 게 비 오고 바람 불면 꼭 문병란 선생님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비닐우산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새우산 이런 것을 어려웠고, 그러니까 거의 막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비닐우산을 쓰고 산등성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 비닐우산이 다 망가져버리고 다시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어요. 망가져가지고 그러면 비바람 온 몸에 비바람 다 망가져가지고 그 비 철철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문병란 선생님만 생각하면 저는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병란 선생님 이렇게 목소리가 커가지고 오직 저한테만 막 이렇게 하는데 다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시집을 냈는데 이 풀빛도 물빛도 하나로 만나. 근데 시대 정신, 역사의식 이런 게 머릿속에 강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역사 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낼 때 맨날 그런 시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픈 역사 연작시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글을 쓰면은 뭐 제목이 다 막 눈동자 뭐 이런 식으로 역사 의식을 담으려고 자연스럽게 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막 이렇게 몸에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복 시인께서는 그 문병란 시인의 그 시들 중에서 특별히 인상 깊은 시라든가 아직도 그 기억에 남아있는 시들이 있다면 한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시절에는 이제 한참 활동하시던 시기였기 때문에 죽순밭에서나 호롱불의 역사나 이런 책들이 다 있어요. 집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 책이 돼버렸지만 그때는 바로 76년도에 시집이 나오고 또 77년도에도 나오고 해서 죽순밭에서나 호롱불의 역사 그 시절에 바로 나왔던 책인데 이제 제가 그 시절에 막 이런 시를 썼죠. 슬픈 역사 일을 해가지고 변정시로 쭉 쓰면서 뭐 하나하나 또 하나 배워가는 길 아직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세세한 사건들이 가지로 남아 온몸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노래해도 온몸은 눈물 한 방울로 남아 뼈마저 거두는 통하는 길 언젠가는 이해하리라. 벼랑 위에 선 여인의 가냘픈 음성 잘못도 용서도 사귀어야 할 아직은 머나먼 통일의 길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계속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문병란 선생님의 시집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제가 다 보관을 하고 있죠. 이제 호롱불의 역사가 그때 1월 소각에서 나왔는데 1978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500부 한정판이더라고요. 가격은 1,000원, 1,000원.
그리고 이런 책들이 좀 남아있어 있나. 다 이제 좀 그렇죠. 흐름불의 역사.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시와 수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대단하셨어요. 모든 글에 다 문화, 뭐 투쟁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로 저기 한 거는 우리 자연적인 흐름불 있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전기가 들어오고 하면 와 하고 눈부시고 막 발전되고 이런 걸 좋아라 했는데 스님은 안타까워했어요. 막 그런 것들이 발전해가는 모습이. 그래서 흐름불의 역사라는 책에 맨 장시 있더라고요. 장시. 굉장히 길어요. 좀 일만 읽어보면 흐름불의 역사. 고향에 돌아간 날 밤 흐름불 아래서 신문을 읽는다. 특호 활자로 심어놓은 농촌 근대화 마이카 시대의 찬란한 꿈이 흐름불 아래서 가물거린다. 언제부턴가 아득한 시간의 언저리에서 근시보다 희미한 눈을 뜨고 한 줄기 어둠을 태워온 슬픈 역사. 꺼질 듯 말 듯 가난한 봉창을 지키며 맵고 짠 생활의 끄으름 속에 한 줄기 비를 사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장편 1, 2, 3, 4, 5 쭉 나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두 분 이 자리에서 문명관 선생님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박석준 선생님, 문명관 선생님이 지금 앞에 계신다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예, 선생님께서 제가 시를 보내면 이 시는 수작, 이 시는 쾌작, 이거는 가작, 이거는 평년작, 이거는 미안성, 이거는 습작시, 이건 시가 아니다. 다 평을 해서 편지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일어나고 이틀 뒤에 이제 숙명배라는 시를 지어갖고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온 답장 편지가 굉장히 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왜 이런 시를 쓰냐라는 그런 느낌 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 뭐라고 적어졌냐면 시라는 것은 항구성, 보편성, 개성 이 세 가지가 시의 본질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개성이다. 그 나의 스타일이다. 근데 너는 그냥 뭐 세월에 대해서 그냥 대충 써온 거 아니야. 뭐 행사시 비석에. 그래서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1년 정도 고민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1년 지난 날 세월 후 4월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똑같은 그 세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가 세월호 사건 자체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추억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정도로 자세하게 이게 왜 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디가 아프다 자기 몸이 아프다 나이가 지금 시중에는 1935년생으로 돼 있지만은 34년 8월 15일 추석날 태어났다 이런 것까지 다 적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애로움, 생활, 누구를 만났다, 누구하고 편지를 보냈다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써서 저하고는 마치 그 편지에서도 글벗이라고 했는데요. 저하고 그 60여 평 2년 반 동안에 2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편지는 이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실은 만난 것은 4번밖에 없어요. 식사를 방학 때 4번. 제가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2번, 4번의 방학에만 식사를 대접하고 끝났죠. 이게 그 당시에 선생님도 저를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번 아무 일 있으면 막 만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제 성격하고 선생님 성격하고 똑같아가지고 서로 좋아하면 그리워하면 된 것이지 뭐 자주 만나냐. 응? 안 만나면 더 그리워지면서 깊어진다. 이런 의미로 많은 말씀하셨고
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굉장히 착한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이제 저는 그것이 인상이 많이 남고 또 선생님도 제가 그 부끄러워하는 것을 좀 마음에 좋아하겠죠. 솔직하고 꾸밈 없는 거. 뭐 부끄러울 때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선생님한테 그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제일 마지막 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 식사를 이쪽 동네 와서 했거든요. 같이. 근데 그때 나도 몸도 안 좋고 선생님도 몸도 안 좋아서 식당에서 먹는데 밥을 서로 못 먹고 한 두 숟가락 떠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어 나왔죠. 걸어 나오는데 왠지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막 따라오시더라고, 나를. 이게, 아이, 그런 거, 왜 그런 거. 좀 아쉬운 것 같아.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대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인사도 하고 섬세하게 좀 말도 해주고 젊게 말했어야 되는데, 나도 선생님처럼 부침성이 없으니까 그냥 갈랍니다. 이런 정도밖에 말 안 하고 온 것이 제일 지금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네. 그 이해복 시인 문명란 선생님 제자로서 문명란 선생님 딴 말씀.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문명란 선생님이 광주 전남 작가회의 공동 의장을 맡으셨어요. 그때 제가 활동을 좀 했었는데, 다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쌤이랑 같이 이 집에 와가지고 여기 탁자가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뭐 바로 떠올랐는데, 그때 그러셨어요. 그때 50대이셨는데 선생님께서 주변에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나는 안 죽을 거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근데 많은 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시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그런 아쉬우니까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참 많이 아쉬웠어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원하는 일을 다 하셨을까. 제가 이제 바로 옆에서 들었으니까, 저한테 그랬으니까 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죽고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을 볼 때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그 터가 안 없어지고 이렇게 문학관이 된 게 너무 좋고, 올 때마다 이렇게 추억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때 그 모습, 그 자리 그대로 있어서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두 분 시를 모시고 문명란 선생님 타계 8주년을 맞이해서 선생님에 대한 추억의 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문명란 시인에 대한 추억의 토크를 해마다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